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취한 상태로 헤어진 다음에 이제 다시 맨정신으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캡처 보니까 서정 기자님은 대충 1부쯤 되니까 그 입으신 옷 색깔하고 얼굴 색깔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걸 입었었는데 지금 또 이걸 또 입고 왔지만 어쨌든 이거랑 얼굴 색깔 굉장히 비슷해서 네. 원래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굉장히 많이 취했더라고요. 좀 후반으로 가면 옷 색깔보다 더 진한 네. 얼굴색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섭습니다. 2부 네. 때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두 분이 이렇게 취하시고 나서 멘트를 잘 못 이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좀 맨정신에 네. 좀 한번 해봐야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송출분에서 이제 디스패치 특집을 다뤘는데 네. 그 승아 씨랑 제가 좀 그 뜨거운 토론을 벌이다 보니까 잉여 토론? 네, 네. 댓글도 네. 여러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조회수는 뭐 이렇게 5,638 아주 높은 조회수는 아닙니다만 평균 시청 시간이 7분대를 돌파해서 우리 7분대 돌파하면 처음인가요 이게? 8분 52초. 그것도 뭐 아 진짜? 간신히 넘은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게 넘었는데 8분 52초. 그러니까 평균 8초만 넘었으면은 9분대 돌파. 돌파인 거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제치고 네. 가장 오랫동안 보는 나라로 벨기에가 올라갔습니다. 오, 벨기에. 예, 31분 47초. 야, 세상에 이게 평균이 8분 52초인데 여기는 31분을 왔으니 이제 국가 지정에서 A를 제치고 B가 그때 A를 잘못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니까 T가 A 말고 B를 해볼까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그 뒤에 이제 31분 14초로 33초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렇게 벨기에. 해외에서 좋은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뭐 김어준의 파파이스는 벨라루스, 요르단, 엘살바도르 순으로 시청. 이거 대체 왜 적어놓으신 거예요? 여기 콩고, 키르기스탄도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김어준의 그러니까 파파이스는. 파파이스도 참 뭐 다국적 시청 프로그램이다 이런 거를 또 강조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좀 분발을 하셔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다 모든 나라들이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한울님께서 저희가 또 오레오 먹방을 펼쳤잖아요. 근데 또 서정민 메인 MC의 먹방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먹방 샛별이라는 표현을. 샛별. 야, 저는 뭐 먹방도 먹방이지만 샛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그 나이 40줄에 샛별. 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별은 샛별이라고 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 아시죠? 별? 별을 굉장히 좀 시커먼 별로, 우중충한 별로 이제 표시를 해주셨네요. 또 이제 저희가 그 뜨겁게 토론했던 거에 대해서 루루리님께서 그 연예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혹은 보호해야 하는가는 대중들 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디스패치를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싸잡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좀 아쉬워요 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조소영 PD가 굳이 이걸 집어넣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음 TV팟에 유튜브가 아니고 다음 TV팟에도 이제 잉여사랑이 나가잖아요. 네. 거기에 댓글에 이제 빼부리즈라는 분이 잉여 기레기네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여기에 적어주셨어요. 네. 야, 이게 과연 우리를 지칭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라고 하기에는 기자가 여기서 한 명밖에 메인 없으니까 저를 지칭한 건지 아니면은 좀 너무 막 파파라치나 뭐 너무 연예인 신상캐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기자들을 지칭한 건지 의견이 거예요. 다분합니다만 저는 후자일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요.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협찬 선물이 뭔가요? 오늘도 한겨레 출판에서 한겨레 문학상 제19회 수상작 최지월의 상실의 시간들입니다. 주인공 석희가 이제 엄마의 죽음을 실현하면서 49제에서 탈상하는 100일까지 기록을 세세하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작가 최지월 씨께서 실제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신인 작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날카로운 상실의 고백이다라는 좋은 심사평을 얻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리플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정해서 이 책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엘라 페이스오프 네몬 피부 마사지기
특히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시는지요? 요즘 또 여름이잖아요. 네. 넥 마사지 기능을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잘 애용하고 계신가요? 티타늄 코팅으로 이렇게 인체에 무해하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여름이니까 네. 강냉으로 네, 강냉으로. 피부를 아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선정해서 엘라 페이스오프 네모원 피부 마사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 얼마 전에 기사가 오. 나왔는데요. 충격의 기사였죠. 네, 네. 이게 뭐 금요일 밤에 저희의 길티 플레저였던 네. 이 장수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유재석의 나는 남자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새로 정규 편성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금요일 밤의 즐거움을 이렇게 예고도 없이 뺏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랑과 전쟁을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때 인터넷 댓글 반응을 보면요. 네.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과 전쟁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수신료를 내왔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수신료의 가치를 감동으로 전하겠다면서 왜 감동을 앗아가느냐. 이렇게 좋은 교양 프로그램을. 사랑과 전쟁이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가요? 예, 1999년도에 1999년. 네, 와. 처음에는 사실 교양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어요. 부부 문제를 네. 이렇게 뭐 가상 드라마로 일단 재현을 하고 거기에 조정위원회가 이 부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뭐 국민 배심원 이래가지고 약간 인터넷 찬반 투표 이렇게 투표 시청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해서 이혼 부부 갈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도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혼이 굉장한 어떤 하면 안 되는, 이혼을 한 것 자체가 뭔가 죄라거나 낙인처럼 느껴지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부 갈등 프로그램이 이제 최초가 같은 방송국인 KBS에서 그 아침마당에 예. 그 부부 청문회라는 부부 청문회라는 네. 게 있었군요. 1992년도에 네. 그거 굉장히 오래됐네요. 부부 그렇죠. 청문회.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서 좀 토크를 하고 뭐 상담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고민 해결식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쭉 있었거든요. 이제 실제 부부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였죠. 대체로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결론이 그래도 잘 살아봐라 쪽으로 네, 네. 네. 많이 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앵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맨날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우시면서 네. 네. 근데 그래도 아. 시부모님 잘 모시고 아내가 참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요. IMF가 터지면서 약간 그 가정이 전반적으로 붕괴가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네. 좀 많이 늘어났고 예전보다 이슈가 더 심하게 될 때쯤에서 이 드라마가 나온 거죠. 네. 당시 아마 이제 IMF 때 굉장히 네. 뭐 직장을 잃거나 남자가 가령 집에 계속 있으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또 네. 우리 굉장히 평소에는 이제 뭐 좀 뚝뚝 눌러놨던 것도 네. 갑자기 폭발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싸우고 정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부 탐구 같은 그런 코너가 이제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뭐 그래도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늘 결론을 내렸고 그때 당시에 부부들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굉장히 좀 정근대적인 시대의 갈등, 그 남편의 폭력, 술에 빠진 남편, 뭐 도박에 빠진 남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봉합해 왔었던 여러 가지 가족 문제들이 폭발을 하면서 그 부부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불륜도 이제 단순한 이제 불륜이 아니라 그 뭐 이를테면 맞바람이라든지 네. 직장 동료 사이인데 이렇게 너무 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거나 오피스 부부라든지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일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자신은 가정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다양한 사회 변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죠. 가장 중요한 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다 사연을 받아갖고 이제 그걸 그렇죠. 구성하는 거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워킹맘의 문제라든지 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 안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네. 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죠.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본 거지 그럼요. 무슨 저 네. 예? 교양 다큐멘터리 보듯이 이렇게 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좀 무슨 정말 굉장히 교양 프로그램인 것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다가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마침내 이제 부부 클리닉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60분 안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압축된 전개를 선보입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수위가 센 건 오히려 줄인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시청자들도 아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자극적인데 그러면 실제는 얼마나 더 심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막장 드라마의 출연에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막장 드라마가 나중에 나오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일종의 그 단막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글쓰기를 열심히 훈련한 그 유명한 작가들이 또 작가의 산실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작가가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걸 집필하기 힘든 그런 구조 같아요. 예, 그 신촌의 바 틸트라는 네. 바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뭐 그런 얘기를 남기신 적이 있어요.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아직 안 나온 이유는 그거를 받을 만큼 필력이 대단한 작가들은 죄다 사랑과 전쟁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집필한 박지은 작가. 네, 최근에 또 별그대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박지은 작가가 또 거기 출신이고요. 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의 하명희 작가가 또 대표적인 사랑과 전쟁이 배출한 작가입니다. 네, 얼마 전에 또 SBS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 한예진과 김지수가 나오고 지진이가 그 사이에 이제 본처인 김지수를 놔두고 한예진과 바람을 피는 또 뭔가 이제 사랑과 전쟁의 확장판 같은 그런 느낌의 드라마. 하지만 이제 사랑과 전쟁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굉장히 깊은 내면을 그 반영을 하는. 그래서 사랑과 전쟁에서 연마한 필력으로 지상파 드라마에서 더 이제 심화된 그런 버전을 보여주는 그런 예전에 작가들을. 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가 이제 스폰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작년인가요? 그때 결국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뮤지션들이 이제 동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 뜻을 모아서 직접 주최를 하고 돈도 모으고 해서 작년에 여기 행사를 치렀단 말이죠. 사랑과 전쟁 출신 작가분들이 모여서 동문회를 결성하고 뭔가 방송국 쪽에 좀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이걸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괜찮네요. 그 박지은 작가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큰 게요. 사실 지금 지상파 3사에서 레귤러 단막극은 다 폐지가 된 상태예요. 1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매회 색다른 스토리를 집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산실이네요. 어떤 작가들의. 동시에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족을 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매주 쓰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도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언급했던 한명희 작가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분명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이 헤어질 이유가 분명한데 왜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을 봤을 때도 사실 우리가 막장 드라마고 정말 재미있고 길티 플레저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미덕이 있었던 거죠. 사랑과 전쟁의 그 등장 배경에 중요한 것이 이제 1999년에 등장할 때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 문화가 이제 막 발달을 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만의 그 커뮤니티, 뭐 선영아 사랑해로 유명한 마이클럽이라든지. 선영아 사랑해. 그때 그게 현수막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볼 때마다 이제 뿌듯하셨겠어요. 누가 날 또 손모해서 여기서 고백을 했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 마케팅의 전설로 남을 획기적인 카피 아닙니까? 정말 저에게 그 인생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설레임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그때가 정말 가장 설레 순간인가요? 제가 몇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게 또 더 있겠죠. 그게 가장 설레었던 추억이 좀 슬프지 않겠어요? 그 주부들이라는 그 특정한 그 정체성을 지닌 그 집단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눌려 있는 집단이잖아요. 뭔가 이제 실감하시나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요즘도 뭐 파리쿡이라든지 그 여성 클럽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이제 그 의견도 왔다 갔다 하고 집단 행동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랑과 전쟁의 작가들이 그런 게시판에서 사연을 직접 이제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늘 좋은 이야기나 늘 깔끔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할 수도 있고, 처절할 수도 있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와 불화를 빚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단순한 배출구나 배설구가 아니라 그걸 일단 배설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건데 그게 사라진다라는 거는 사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상실감을 안겨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책 제목이 상실의 시간들. 이제서야 좀 협찬도서라는 관점이 생기는구나. 그렇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결국은 없어지는 게 이게 요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한번 이제 없어져 90 몇 년도 아니요 2009년인가요? 2009년. 네. 그러니까 10년을 딱 하고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시청률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죠. 왜냐하면 초반 방영 때만 해도 거의 시청률 20%대를 넘는 엄청난 인기를 이끈 그런 시리즈였는데요. 일단은 막장 드라마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득세를 하면서 사랑과 전쟁보다 훨씬 더 센 얘기. 이거는 뭐 완전 100% 픽션이기 때문에 아니 뭐 임성환 작가 같은 그런 작가가 등장을 해서 뭐 눈에서 레이저로 쏘는데 어떻게 이겨요 사람과 전쟁이. 자 여기서 우리 그 전에 임성환 작가에 대해서 한번 인내사람 한 적이 있죠. 그거 링크 그래서 막 광선 나가는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면 이렇게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유체 이탈 우리를 내려다보는 이거 괜찮네. 나 죽으라고. 이러는데 사랑과 전쟁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빙의가 돼서 몸에 있는 암세포를 찾는 거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막상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시대와 또 실제로 이제 그 사랑과 전쟁에서 연기력을 갈고 닦았던 배우들이 막상 드라마로 많이 이동하기도 했어요. 그 배우들이 또 많이 탄생을 했군요. 네, 대표적인 배우가 김희정 씨죠. 그 김희정 씨가 사랑과 전쟁이 나온 스타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는 또 그 우리가 또 약간 이별명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 불륜녀라고 불리는 민지영 씨. 민지영 씨. 아시는군요. 검색을 해보면 딱 나오죠. 사랑과 전쟁 딱 이제 치잖아요. 옆에 연관 검색으로 민지영 뭐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역할을 거의 매주 했기 때문에 또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랑과 전쟁 출신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요. 지금 이게 저희가 폐지되는 거에서 뭐 작가들한테도 이게 실현이지만 배우들한테도 되게 큰 실현인 것이 그 초반에 사랑과 전쟁 시즌 1부터 활약했었던 배우들은 대부분 이제 공채 출신의 배우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기력과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요. 신인들의 등용문이 계속 돼 왔었거든요. 배우들에게도 좀 큰 타격이죠. 또 이렇게 연기를 굉장히 잘한 배우도 있었고요. 전설적인 어떤 굉장히 전설적인 제이워크의 장수원 씨가 가히 연기의 신이라고 불릴 법한 잠깐 삽입 가능하게 아주 클립 같은 거 유튜브에 보면요, 저 장수원 연기 모음. 로봇 연기 하이라이트 모음 이거 굉장히 많아요. 10분 안에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영상으로 보지 않으셔도 캡처된 장면 하나만 봐도 이게 정말 발연기의 짙은 향기가 확 풍겨와요.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봤는데요. 일단 서 있는 장면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딱 반으로 잘라놓으면 정확하게 대칭이 돼요. 완전 차렷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이 저렇게 서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 장면은 숫자 무섭더라고요. 그 걸스데이 유라 씨가 이제 울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왔다가 종전걸음으로 속도를 높여서 정확한 위치에서 정말 이게 무슨 어떤 인간의 움직임이 아닌 것 같은 가서 이렇게 잡고 어깨를 돌리는데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그 명대사들도 있죠.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거짓말 하지 마. 아무리 승환 씨가 모사의 달인이라고 해도 그 발연기는 안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만큼 감정을 다 지우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태까지 그 발연기로 좀 유명했었던 배우들이 꽤 있잖아요. 발호세도 기억나요? 발호세. 그렇죠. 호세, 갑자기 박재정 씨 공명이 생각이 안 나.
박재정 씨의 연기는 정말 이분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로 발연기사에 일대 큰 획을 그은 네. 그런 거두로 거두, 네. 네. 거목. 네. 네. 한 회 안에 모든 어떤 그 기승전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매주 찍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작년에 100회 특집을 했었어요. 100회? 네, 100회를 돌파했어요. 이야.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담당 PD가 이제 그 배우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전했었는데요. 우리 배우들은 재연 배우가 아니다. 그 정식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전극 배우지 네. 재연 배우가 아니다. 재연 배우들은 그 서프라이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로 특화된 그런 배우들이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중성 씨라거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뭐 흔히 연기가 너무 과장됐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정말 최적화된 그 스타일에 가장 그 드라마의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연기를 보여주는 거고 뭐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도 사실 그 재연이라는 형식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연기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갈등 구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전개가 이렇게 좀 애초에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건 거죠. 아버지하고 단둘이 사는 딸이 있는데 네. 자기 학원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반항심이 좀 들고 이제 새엄마를 인정을 하기 싫고 약간 우리 아빠랑 사귀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참 좋아 라고. 그러니까 너도 좀 나를 잘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할게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욱 하고 이렇게 구역질을 해요. 학원 선생님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 바로 다음 장면에 12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도 12주네요. 나 다음 장면에 응애 막 이런 장면을 넘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왜냐면 60분 안에 이 모든 줄거리를 다 들려주고 마지막에 전문가 코멘트까지 해야 되니까요. 압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연기가 좀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흐뭇해합니까? 김희정 씨 그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요. 이거 그때 그 배우를 이제 네. 그 역할도 민지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 결론이 궁금한데 갑자기. 네. 그게 네. 이게 약간 스포일러인데. 네. 뭐 다 이미 방송된 걸 뭐 스포일러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딸이 원래 이 아버지의 전처, 그러니까 지금 네네. 사별한 네. 그 어머니가 네. 데리고 온 딸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딸이었고. 그 친부가 자꾸 와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를 이제 이 학원 선생님이 말리는 걸 보고 이 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불륜이다.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가정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전문가 결론은 이제 어떤 그 가족들끼리 이제 그 가족이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그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정신 치료가 있고 그런 거를 추천을 한다. 그 결론을 낼 때도 네. 뭐 이제 시청자들의 뭐 투표를 받아서 그걸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시도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시즌 1 때 초반이 그랬었고요. 또 최근에도 네. 이제 뭐 아이돌 특집 때는 네. 뭐 시청자 투표, 네. 문자 투표 이런 거를 도입하기도 했었고요. 6월 며칠 날 방영된 무슨 에피소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 의견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찬반 이렇게 이런 게 나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약간 나의 애정 생활, 나의 결혼 생활, 나의 가족 생활은 어떤가도 사실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시즌 1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막장 드라마의 뭐 인기와 함께 뭐 사랑과 전쟁의 인기는 또 하락하고 뭐 또 특히 이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금요일 밤에 프로그램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저는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금요일 날 다들 술을 먹어서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다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뭐 경쟁이 더 심화됐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주 5일제를 위해서 이제 금요일 밤에 예능 프로그램이 좀 재밌는 게 많이 생겼거든요. 뭐 슈퍼스타 K 시리즈도 이제 금요일 밤이었고요. 뭐 예전에 MBC의 뭐 위대한 탄생이라든지 이런 뭐 그 좀 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금요일 밤에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나 혼자 산다가 금요일 밤에 방송되고 있고 동시간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또 그 JTBC의 마녀사냥이라거나 또 그 금요일 밤이면 또 TVN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꽃보다 할배 시리즈 같은 것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거기가 굉장히 격전지가 됐습니다. 제가 늘 보통 술을 먹는 시간에 굉장히 황금 시간대에 어떤
중요한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는군요. 네, 그렇죠. 집을 벗어날 수 없는 주부들은 뭐 그 시간에 남편이 밖에서 술을 먹으면 안에서 TV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밖에서 술 먹는 남편에게 향해서 이를 갈고 사랑과 전쟁이를 보면서 이걸 죽여 살리면서 예. 근데 사랑과 전쟁이 그런 효과도 사실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너무 싫어. 막 이런 부분이. 근데 그거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 집은 저거보단 낫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 진짜. 그게 여러 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낙인이나 흉처럼 느껴졌던, 물론 이게 뭐 이혼이라는 게 뭐 정말 막 축하해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동네방네 자랑한 일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실패자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약간 이 프로그램은 세상엔 이런 이유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안 사는 게 더 행복한 좋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전 국민에게 계몽을 했고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에게는 저렇게 살 바에야 결혼하지 않겠어라고 뭐 그래서 그때 그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대한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 사람의 어떤 지금 SNS 세상에서는 굉장히 사랑과 전쟁이 내 인생을 구했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막장 드라마네 하고 금요일 밤에 꿀잼 이 정도로만 생각할 만한 가벼운 프로그램까지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또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 연예대상을 받아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없을 뭐 명작 프로그램인 것 마냥 제가 좀 팔이 좀 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가진 여러 막장성의 폐해 같은 거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대리모에 관한 소재다. 뭐 남편이 불임이어서 뭐 대리부로 아이를 임신을 한 여자였는데, 이게 뭐 시즌 1의 에피소드 얘기였다면 그럼 뭐 대리부로 인한 뭐 갈등이 주 갈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시즌 2의 에피소드에 오면 이것이 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알고 봤더니 뭐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정자를 제공한 대리부였다거나. 정자를 제공했는데 그게 이렇게 뭐 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장이 몇 겹으로 이렇게 꼬인 그런 그러니까 극적인 설정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변모를 했어요. 한 가지 갈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극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훅 지나갔는데 내가 뭘 본 거지 싶은 그런 느낌도 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너무 재미에만 치중하고 영화판도 나왔다면서요? 영화판이 12번째 남자라는 12번째 남자? 제목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12제자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홧김에 아내가 맞바람을 폈는데 그게 11명의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을 첫 번째 남자로 친다면 이제 11번째 남자는 이제 12번째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TV에서 다 못 보여줬던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나왔는데 사랑과 전쟁이 TV에서 못 보여준 거라면은 그 분류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겠죠. 분류를 하고 있는 장면. 배드씬. 그런 것들이 좀 우리는 이걸로 장사를 한다라는 게 너무 여실하게 좀 드러나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인 거죠. 사실 뭐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12번째 남자 VOD라도 한번 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뒤져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있나요? 그냥 자랑스럽게 보시면 되지. 되게 다 안녕하시죠. 그러고 보면 이제 사실 저희 중에 유일한 기혼자시잖아요.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은 사랑과 전쟁을 좀 이제 재밌게 보신다거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잠깐 방송 전에 여쭤봤는데 별로 즐겨보지 않으신다고. 일단 그 시간에 제가 집에 없고요, 보통 금요일날.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에는 저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굉장히 열심히 봐요, 집에서. 근데 금요일 저녁에는 뭐 이렇게 집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그만큼 가정사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굉장히 결말이 훈훈하게 나요. 우리가 가지고 놀아도 제자리에 갖다 놔야죠. 이걸 보는 어떤 막장성의 재미라는 건 분명 부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우리가 길티 플레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즐겨본다고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폐지된다니까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제작진들도 분명
이렇게 이거를 본다라고 즐겨본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엔 좀 애매한 프로그램이라는 반증이었겠죠. 물론 이제 그 시즌2에 오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이돌 특집이라든지 또 뭐 그 최신 카메라와 촬영 기술을 이용한 뭐 영상미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쓴다든지 해서 나름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어요. 이것이 이제 뭐 초반에 아이돌 특집을 사실 시도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뭐 사랑과 전쟁이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서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시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우리 시대의 어떤 세태, 부끄러운 어떤 이면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런 단면을 좀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했으면 예, 뭐 시청률과 상관없이 그래도 좀 큰 호응을 예. 더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폐지되는 이유가 사실은 뭐 방송사에서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시간대 예능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네. 그 유재석 씨가 이제 했던 파일럿 프로그램 선보였던 나는 남자다라는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기 위해 지금 시간대를 빼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우리가 시청률 때문에 어떤 오랜 전통 내지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막 폐지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 네. 저녁에도 하는 거죠. 야, 그렇죠. 네, 오늘 저녁에 본방사수를 하면서 아주 센 이야기가 준비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본방사수를 하면서 네. 이제 지지의 어떤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딩곡이 사실 고민이 많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제목을 쳐보니까 무슨 OST도 있더라고요. 네. 사랑과 전쟁 OST가 나온 줄 몰랐거든요. 사랑과 전쟁에 좋은 음악 꽤 많이 네. 나와요. 네. 그 요새는 엔딩 크레딧 나올 때 이제 네. 그 스위스로 노래죠. 그 아무리 네. 생각해도 난 너를 이게 또 나오고 네. 있고. 아, 엔딩 크레딧에 그게 나오나요? 예, 그게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네. 네. 스위스로의 예. 그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네. 그 원래 연애 시대 드라마에 그렇죠. 쓰여서 굉장히 네. 유명해진 노래인데 그걸 준비하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준비할까 하다가 네. 오늘은 좀 맨날 이제 가요만 주로 준비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팝으로. 네. 왜냐하면 팝은 뭐 제목만 얘기하면은 대충 다 얼추 뭐 그 때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가사를 다 뭐 해석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벨기에에서 제일 오래 보고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인데 네. 우리 시청자층은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어쨌든 준비한 곡은요. 네. 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Love is a Losing Game을 준비했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사실 27살 나이에 굉장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Love is a Losing Game. 사랑은 지는 게임이다. 사실 우리가 그 굉장히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지고 막 모든 걸 내던지고 다 태워버릴 것 같지만 그게 그 불꽃 같은 순간은 뭐 2년, 3년 길어야 그 이후에는 뭔가 무슨 동지애라든지 전우애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뭐 결혼을 했든 아니면 그냥 오래된 연인으로 살든 간에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사실은 그런 약간 단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러브, 사랑은 이제 루징 게임으로 접어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지는 게임인 거 어때요? 사랑은 뭐 원래 일부러 져줄 수도 있고 그런 게임인 것도 같고 그냥 당장 뜨거운 불꽃이 아니어도 지는 게임을 그냥 동지에 이러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사랑과 전쟁에 그 출연한 네. 배우들 네. 아니 인물들에게 네. 뭐 참아라 이런 건가요 결국엔? 꼭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네. 그건 사랑으로 아니고요. 이겨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저 도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이 꼬여버리니까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대충 골랐는데 진짜 갑자기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그럼 지금 동지애로 살고 계시나요? 전우애하고? 자, 여기서 빨리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